옛날 한양의 성밖에 봉섭이라는 어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돈의 흐름에 눈을 뜨고는 원님과 몇몇 관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지역의 고기 유통권을 거머쥐어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근처에서는 견줄 수가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백정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 나리, 이것이 이달치입니다요. 아이고 봉섭이, 이번 달치도 아주 두둑하구만 그래. 원님께서도 그러시더군. 자네가 고기 유통을 도맡아 한 이후로 이전보다도 고기의 질이 좋아지고 저작거리 점주들 불만도 줄었다며 아주 칭찬이 자자하셨다네. 그것이 참말입니까? 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 참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리, 제가 오늘은 이것 말고도 따로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나리께 기방에서 술 한 잔 올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오시라 자네랑 내가 기방에 함께 말인가? 마음은 고마운데 말이여. 할 말이 있으면 여기에서 나에게 그냥 말하고. 내 그것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기방에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자네는 돈만 좀 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는 사람들 눈이 있지 않은가 봉섭이.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놈이 돈이 좀 있기에 좀 어울려줬더니 어디 백정 주제에 나 같은 양반하고 섞여 이제 기방까지 출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만. 기방 안에서 어디 고기라도 썰 작정인가? 아이고 저 주제도 모르고 말세구만 말세요. 자신을 조롱하고 천대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봉섭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릴 적부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악착같이 돈을 쫓아 이곳까지 왔지만서도 손에 돈을 한 움큼 쥐고 보니 돈 위에는 양반 신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구만 그래. 워낙에 천한 백정 신분이다 보니 그가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양반들의 은근한 천대와 무시는 커갔으니 어느 순간 봉섭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전에는 없던 양반 신분에 대한 갈망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청수 참봉이라는 하급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꽤나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노름판에 빠져 모든 가산을 탕진한 후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양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가난해져 버렸지요. 하루는 그가 집 뒷마당에 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이고 당장 다음 주면 호주에서 빌린 백냥을 갚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돈을 융통할 곳은 없고 이미 친척이니 처가니 돈 이야기만 하면 이제는 등을 돌리니 바쁘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구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그에게 부인 명옥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서방님, 올해는 어떻게든 우리 갑돌이를 서당에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벌써 3살에 천자문을 다 떼고 서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소화까지 혼자서 마쳤는데 분명 글 공부에 관해서는 썩히기 아까운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어요. 부인의 말에 청수는 깊은 한숨을 내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갑돌이가 글 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소. 다만 지금은 부인도 아다시피 당장 나라에 빌린 돈을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그래도 서방님, 아이들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부인.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 사람이 그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분명 무슨 수가 있어도 있을 것이오. 명옥이는 남편 청수의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청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이고 이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아들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구만 그래.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며 길을 걷고 있을 때 마침 반대편에서 봉섭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청수. 청수와 봉섭이는 서로를 발견하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춰섰지요. 누군가 했더니만 봉섭이 아닌가? 그래 요즘 자네가 밤마당 이방집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데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가? 예 참봉나리.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요. 나리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다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고는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정이 부러워질 줄이야. 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렇다고는 해도 저 봉섭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만이라도 내게 있었다면 저 양반 꼴을 보니 딱 지금 돈이 필요한 모양이구만 그래.
그치만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나처럼 어디 가서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테니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참말로 부럽구만. 봉섭이는 걸음을 멈추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청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초라한 도포와 달아해진 신발을 보고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득이며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그 말은 지금 저 양반은 가문은 좋지만 돈이 없는 상태고 나는 돈은 많지만 신분이 필요한 상황이니 그래 어쩌면 이것이 한번 해볼 만한 수일지도 모르겠구만. 순간 봉섭이의 눈빛에 간절한 희망과 욕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청수는 오늘 밤도 시간이 깊어가도록 고민에 빠져 등잔불 아래에서 계속해서 한숨만 내어 쉬고 있었지요. 돈을 갚아야 할 시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뚜렷한 수는 없으니 하이고 참으로 막막하기 짝이 없구나.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 밖에 누구 있느냐? 참복날이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봉섭이, 자네가 도대체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갑작스러운 봉섭이의 방문에 놀란 청수. 그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봉섭이는 대답 대신에 조용히 품속에서 묵직한 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참복날이께서 곧 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말로 마을이 좁다 보니 별의 별 이야기가 저 같은 백정놈의 귀에까지 들어오구만요. 아니 봉섭이,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나저나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몰래 찾아와 불쑥 돈을 꺼내놓는단 말인가? 청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묻자 봉섭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지요. 가만 생각해보니 나리께서는 지금 돈이 없으시고 소인은 신분이 없습니다요. 그러니 서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뭐시라? 이 마을에서 자네가 워낙에 유명하니 이미 자네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예 나리,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요. 그렇기에 소인은 먼 아랫지방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족보에 올려달라는 그런 당치도 않은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저 그곳에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제가 참복나리의 동생이라고 이름만 좀 빌렸으면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한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천한 백정에게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네. 미안하지만 이 일은 내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나리의 체면이 중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면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인이 양반 행세를 하더라도 참복나리의 귀에 절대로 닿지 않을 먼 곳에 가서 할 테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봉섭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청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 안에 돈은 딱 봐도 청수가 호조에 진 빚을 갚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많았지요. 내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만. 내 이름을 빌리려거든 우리 마을엔 누구도 듣지 못하게 정말 먼 곳으로 가야 할 것이네. 감사합니다. 참복나리. 소인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봉섭이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고 청수는 그가 두고 간 돈꾸러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조리 챙기고는 전주로 내려가 터를 잡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번듯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까지 함께 사들이고 하인들도 들이며 본격적으로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하자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봉섭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래. 새로 오신 나리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셨소? 본래고 한양 근처에서 살던 이청수 참봉의 동생이외다. 무엇이라 내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려요. 그럼 거 형님이 참봉이라. 그럼 나리는 어디 집안 사람이오? 여기서는 굳이 내 어디 집안 사람인지 그것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오? 그저 이참봉의 이름만 대면 다 해결이 될 것이란 마음에 봉섭이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포는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말씨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일반 양반들과는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거 자네가 봉섭이라고 했던가? 자네가 돈이 많으니 좋겠네만. 내 딱 보니 자네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뭔지 훤히 보이는구만 그래. 본래부터 양반이 아닌데 그저 행세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지. 자네같이 돈으로 양반 자리를 산 사람을 이곳에서는 돈반이라고 부르는구만. 네, 분명히 말하지만 한양 근처에 있는
이청수 참봉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 의심이 된다면 직접 확인을 해봐도 좋구만요. 아이고 그 양반 참. 한양에 사는 이청수 참봉이라 해봐야. 그 조선팔도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리고 아무리 자네가 양반 행세를 하려고 도포로 감춰봐도 태생이 천한 것을 감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워메. 무엇이라고요? 양반 행세를 하려다 오히려 사람들의 추궁과 조롱에 보기 좋게 창피를 당한 봉섭이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피한 마음의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봉섭이는 그날 이후 외출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가짜 양반 행세를 한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해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이고. 그저 돈만 있고 이름만 있으면 양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양반 노릇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참말로.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봉섭이가 전주로 온 지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던 봉섭이는 거의 모든 일을 머슴에게만 맡긴 채 바깥 출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며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지요. 하루는 봉섭이의 머슴 덕삼이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급하게 봉섭이를 찾더니 주인날이. 요즘 말입니다. 제가 거 밖에 나가 일을 볼 때면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만 주인나리께서 그 한양의 유명한 청수대감님의 동생이 맞냐고 물어봅니다요. 무엇이라 요즘 갑자기 말이냐? 아, 지난 20여 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변덕으로 그러는 것이라냐? 그리고 잠깐만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청수대감님이라니? 그 참봉나리가 대감나리가 되었다고? 예나리. 저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나저나 주인나리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청수 대감의 큰아들이 어사님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큰아들이니 갑돌이를 말하는 것이구만. 우리 조카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글 공부에 재주가 있었지. 그런데 그 어사님께서 우리 마을도 둘러본다는 소문이 있어. 이제 그 어사님께서 행여나 우리 마을에 오시면 주인나리께서 진짜 청수대감님의 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합니다요. 허허,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냐. 하여간 거 남들이래 오지랖들은 넓어서. 덕삼이 너는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그만 일 보거라. 머슴 덕삼이 앞에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봉섭이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체면을 중시하는 청수나리가 백정에게 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자식에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나는 벌써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청수나리의 이름을 빌려 썼으니 이 일의 사정을 모르는 어사님께서 혹시 이곳에 와 내가 청수나리의 동생이란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다면 웜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란 말인가? 이거 꼼짝없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이후 봉섭이의 마음속에 한번 불안함이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며칠째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그런 불안함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으니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이 이청수 대감의 동생분이 사는 곳이 맞소이까? 한밤중에 자신을 찾는 소리에 봉섭이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는 곱게 도포를 차려입은 선비가 서 있었는데 그는 한눈에 보아도 기품이 넘치는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누구시길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습니까요? 소인은 한양의 이청수 대감의 아들. 이름은 갑돌이라고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제 숙부님께서 사신다기에 찾아왔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동생이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가 하여 한번 여쭈러 왔습니다. 웜에 그럼 나리께서 어사님이시구만이요. 아이고 어사님 일단 방 안으로 드시지요. 봉섭이는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갑돌이를 사랑채로 안내를 하였고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봉섭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소인은 본디 천한 백정이었습니다만 20여 년 전 나랏돈을 갚지 못해 고생하던 이청수 나리께 돈을 드리고 그 대가로 이름만 잠시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그저 참봉나리의 이름을 잠깐 빌린 것인데 그 일이 커지고 커져 제가
감히 어사님의 숙부가 되었다 말한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봉섭이는 어사의 숙부라고 사칭하고 다녔으니 이제 꼼짝없이 목이 날아가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갑돌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야 마땅할 갑돌이의 얼굴에는 오히려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니, 어사님, 어찌하여 그저 웃고만 계시는 겁니까? 어르신, 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느님이 도와줘서 저희가 겨우 폐가망신을 면할 수 있었다고요. 다만 아버지께서는 무슨 연유에선지 끝내 그분이 누구인지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죠. 갑돌이는 봉섭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뜻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은인이 누구셨는지 알게 되었구만요. 어르신께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형편에 어찌 제가 공부를 이어가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어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사님, 소인은 그저 돈 좀 가지고 있던 천한 백정일 뿐입니다요. 무슨 은인이라고까지 하십니까? 저에게 어르신은 천한 백정이 아니라 저희 가문을 살려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인가 어르신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어르신께서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갑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봉섭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 만남이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렵사리 입을 열었지요. 어사님, 소인은 이미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누릴 것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심쩍은 눈빛 하나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구만이요. 봉섭이는 그 말을 하고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간직해 놓았던 진심을 꺼내 놓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어쉬었고 그 말을 들은 갑돌이는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으며 봉섭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허허,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르신이 제 숙부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저희 장단에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물론이고 말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 계획은 말입니다. 밤이 늦도록 봉섭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갑돌이. 그리고 갑돌이가 봉섭이의 집을 찾아온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봉섭이는 며칠 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사랑채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 댁이 맞느냐? 어서 모시고 나오거라. 그 목소리에 드디어 올게 왔다고 생각을 한 봉섭이는 서둘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에는 큰 가마를 메고 온 포졸들이 서 있었고 갑작스러운 포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몰려들고 있었지요. 포졸은 봉섭이 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다가서서 아이고 대감님, 저희가 어사님의 분부를 받고 어사님의 숙부님이신 대감님을 친히 관하로 모셔오라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어사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먼. 봉섭이는 포졸의 말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을 하고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녀석이 우리 마을에 왔으면 제 발로 찾아와서 나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어디 어른을 오라가라 해? 이 건방지고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웜에 지금 저 봉섭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이 친구야, 말 조심하게. 가만 보니 지금까지 봉섭이 나리가 하던 말이 허풍이 아닌 것 같구만. 그래? 무엇이라? 그럼 저 볼품없는 자가 진짜로 어사나리의 숙부님이었단 말인가? 봉섭이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대문 앞에 몰려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저희는 그저 어사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그래, 이렇게 가마까지 보내주었으니 내 이번 한 번은 따라가 주겠네. 자, 얼른 가보도록 하지. 봉섭이 가마에 올라타고는 관하로 출발을 하자 그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모두 봉섭이에게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봉섭이를 마주할 때마다 쩔쩔매며 깍듯이 예를 갖추었고 더 이상 그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지요. 이후 지방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갑돌이는
곧바로 아버지와 동생 갑수를 불러 전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냐? 그 봉섭이가 아직도 살아있더란 말이냐? 갑돌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요, 아버지. 아주 건강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랬단 말이지. 나 역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체면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숨겼었지만서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깟 체면이 뭐라고. 그때 차라리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하고 후회가 되더구나. 안 그래도 이번에 내 확실하게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숙부님이라면 말을 맞춰주고 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가 천안 백정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잘했다 잘했어. 너가 그렇게 했다니 내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어진 것 같구나 갑돌아. 갑돌이의 동생 갑수는 옆에서 형과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으며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해졌습니다. 무엇이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안 백정놈이 어사를 배출한 우리 가문에 지금 기생을 하고 있다는데 어찌 아버지와 형님은 저리 태연히도 웃고 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 가문의 이름이 그 백정놈의 주둥이에 더럽혀졌는데 안 되구만 안 돼.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구만. 그리하여 다음날 이른 새벽 갑수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집을 빠져나와 전주로 발걸음을 옮겼고 한달음에 전주에 도착한 그는 곧장 관하로 가 원님 앞에서 씩씩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내 한양의 이청수 대감의 둘째 아들 이갑수로 하오. 한 달 전에 의사이신 우리 형님께서 이 마을에 다녀왔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란 천안 백정놈이 우리 숙부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으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소이다. 당장 그놈을 잡아오시오. 갑수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갑수의 당당한 태도와 말에 일단 확인을 위해서 포졸을 시켜 봉섭이를 모셔오라고 하였고 포졸들이 봉섭이의 집을 다시 찾자 무엇이라? 관아에 지금 내 둘째 조카가 와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다고? 알았네. 얼른 함께 가보세. 웜에 그 어사님만 설득하면 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더만. 아이고, 드디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되겠구나 참말로. 잠시 후 봉섭이 포졸들과 함께 천천히 관아로 들어서자 관아에서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갑수는 봉섭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천안 백정놈이 감히 양반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그러고도 니놈이 제명에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봉섭이는 갑수의 성난 얼굴을 보고서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아직 사람들은 나를 어사의 숙부라 믿고 있으니 이 일에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몸. 내 마지막 도박이라도 한번 해봐야겠구만. 원님, 우리 둘째 조카놈이 어려서부터 한 번씩 발작을 하며 저리 정신이 나가곤 했는데 아직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나 봅니다. 예전부터 저 아이가 저리 열이 올라 얼굴이 붉어질 때 빨리 열을 식히지 않으면 사지분간을 못하고 더 미친 듯이 날뛰곤 했지요. 이럴 때 특효약이 있으니 바로 황련탕이온데 혹시 그 사람을 시켜 황련탕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원님은 당연히 어사가 직접 숙부라 보증을 한 봉섭이의 말에 훨씬 더 신뢰가 갔기에 당장 포졸에게 명을 내렸지요. 오호라. 그래 몸에 있는 열을 내릴 때는 황련탕이 특효약이지. 이보라 얼른 약재상에게 황련탕을 다려오게 하고 저 갑수 도련님을 포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라. 포졸들이 원님의 명을 받고 순식간에 갑수를 단단히 묶어놓자 갑수는 더욱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나를 어찌하려는 게냐?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병자 취급하는 거냐? 얼른 이것을 풀거라. 나는 멀쩡하단 말이다. 그리고 잠시 후 약재상에 아주 진하고 쓴 황련탕을 한 그릇 가득 들고 오자 포졸들은 갑수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는 황련탕을 들이부었습니다. 황련탕이란 황련을 주 약재로 만든 한약으로 주로 몸속에 열을 내리거나 위통 복통에 좋은 약인데 예로부터 맛이 매우 쓰디쓴 것으로 유명하였지요. 으악, 우에거거거. 아이구야, 이놈들아. 이 백정놈이 이제 하다하다 나에게 독약을 먹이는구나. 네가 정녕 이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갑수가 쓰디쓴 황련탕의 맛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봉섭이는 태연하게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허허,
아무래도 어릴 때처럼 한 사발로는 부족한 모양이구만. 거 최소한 세 사발은 더 먹여야 할 것 같으니 약을 좀 더 준비해 주십시오. 봉섭이의 말에 포졸들이 계속해서 갑수의 입에 황련탕을 들이붓자 결국 갑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숙부님, 우리 봉섭이 숙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이 쓴맛에 아주 이제야 몸에 열이 빠지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께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갑수는 결국 눈물을 펑펑 흘리며 봉섭이에게 간절히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숙부님 저를 제발 풀어만 주시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숙부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역시 그럼 그렇지. 원님 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카에게는 이 황련탕이 제격이라고요. 아, 우리 조카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 사지분간이 되는가 봅니다. 원님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포박을 풀어줄 것을 명하였고 포박이 풀린 갑수는 허겁지겁 일어나 서둘러서 관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갑수가 며칠의 시간에 걸려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입안에서는 황련탕의 쓴맛이 가시지를 않았지요. 그렇게 한양의 집에 도착한 갑수는 곧바로 형 갑돌이를 찾아가 전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내었습니다. 형님, 글쎄 그 봉섭이라는 자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그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황련탕을 무려 3사발씩이나 억지로 먹였구만요. 갑수의 열변에도 그것을 듣고 있던 갑돌이는 그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허허, 애끼 이 녀석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그 봉섭이라는 분 덕분인데 너는 그것을 안갚음으로 대신하려고 그 먼 전주까지 발걸음을 하였느냐? 아 형님, 지금 동생이 약까지 억지로 먹으며 이렇게나 심하게 당하고 왔는데 형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웃고만 계실 겁니까요? 갑수야 생각을 해보거라. 아무렴 숙부님이 조카에게 주는 약이 쓰다고 한들 그것이 몸에 좋으니 너에게 준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오히려 앞으로 인생에서 쓴 음식을 마주 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꼭 보답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갑수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갑수는 다시는 전주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았으며 전주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쓰디쓴 황련탕의 맛이 혀끝에 생생히 떠올라 속이 메스꺼릴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갑수의 황련탕 사건 이후 그 누구도 감히 봉섭이의 신분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고 마주치는 이마다 그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었기에 이후로도 봉섭이는 평생을 당당하게 양반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동이었던 봉섭이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갈 곳 없는 봉섭이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유일한 혈육이었던 삼촌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지요. 삼촌은 봉섭이 오는 것을 매우 반겼는데요. 아이고, 그래 네가 참말로 고생이 많았다야. 뭐 어차피 나야 혼자 지내는 몸이니 너 거둔다고 해봐야 그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 일 아니겠냐. 봉섭아, 니는 말이다.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삼촌만 믿고 의지하면서 지내면 된다잉. 이렇게 삼촌은 봉섭이를 매우 반겼지만 사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카 봉섭의 손에 들려있는 부모의 유산, 논 세마지기 땅 문서였습니다. 봉섭이 삼촌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 밤, 삼촌은 봉섭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땅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고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삼촌을 기다리며 봉섭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혈육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봉섭은 먹고 살기 위해 마을 제일 가는 부자 홍배대감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워낙에 순한 성격에 성실하고 힘이 좋은 봉섭이었기 때문에 힘든 머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적성에는 맞았는지 다른 사람들 2배는 되는 일을 해내었는데요. 그리하여 주변 머슴들에게 봉섭의 일솜씨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봉섭이 홍배대감 집에서 일하게 된 지도 어느새 3년의 시간이 지나 세경 계약갱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봉섭이라는 자가 맞는가? 그 홍변의 머슴 맞제? 제가 봉섭이가 맞기는 한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어르신? 아, 어떻게 찾아오긴 이 친구야.
내 듣자하니 자네가 홍변에서 제일 가는 상머슴이라더니 인자 곧 세경 계약을 앞두고 있다지? 그래 자네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뭐 그래도 한 해에 제가 해온 것을 생각하면 못해도 쌀 열가마는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실길래 갑자기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나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옆마을 사는 양반인디. 자네가 하도 일을 잘한다고 머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 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구만. 그럼 어떤가? 홍변에서 일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것 말이여. 내 자네한테 한 해 쌀 15가마 주겠네. 일을 해보고 내 예상보다 더 잘하면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발없는 말이 참으로 빠르고 멀리 퍼지듯 봉섭이의 3년 세경 계약이 끝나갈 때쯤 이곳 저곳에서 봉섭이를 눈독 들이는 사람이 연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일 잘하는 봉섭이를 잃기 싫었던 홍배대감은 어떻게 하면 봉섭이를 쭉 데리고 있을지 고민을 하였지요. 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밤 홍배대감은 봉섭이를 부르더니 대감 어르신, 이 시간에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봉섭아, 너 요즘 말이다 어디 만나는 처자라도 있는 것이냐? 하이고 제가 만날 일만 하는 것 아시면서 뭐 처자를 만날 시간이라도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너 말이다. 거 춘심이는 어떻게 생각하냐잉, 봉섭아? 웜에 춘심 씨라면 여기서 제일 가는 여종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춘심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란가도 모르겠구만요. 허허, 그래, 너도 마음이 있다는 말이구먼. 네가 하도 일을 잘해서 춘심이를 짝지어 주려고 하는디. 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봤구만. 무엇이라고요, 대감님?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아, 참말이고 말고 춘심이한테도 그럴 의사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 말이여. 단 조건이 하나 있기는 한디. 뭐든지 말씀만 하시란께요, 어르신. 춘심 씨를 얻을 수 있다면 지가 뭐든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지금처럼 하네. 쌀 7가마니만 받고 우리 집에서 더 일을 하는 것은 어쩌냐? 나도 네처럼 일 잘하는 머슴이 춘심이랑 살림이라도 차려서 나가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 그 전에 많이 벌어놔야겠지 않겠냐? 네가 3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직접 혼례까지 치러주도록 하마. 하이고 대감 어르신 걱정 마시란께요. 제가 춘심 씨한테 장가만 갈 수 있다면 3년이 아니라 평생을 대감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구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춘심이한테는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도 꼭 비밀로 해야 쓴다잉. 춘심이 그것이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으니 눈치라도 채게 되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내 춘심 씨를 마주쳐도 절대 티를 안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감 어르신. 그렇게 봉섭이는 자신에게 오는 이런저런 좋은 제안들을 전부 다 거절한 채로 홍배대감과의 3년 세경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개 중에는 한 해에 쌀 20가마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봉섭의 눈에는 그저 춘심이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봉섭이 세경 계약을 한 후 3년이란 시간이 다시 흐르고 어느 날 밤 홍배대감은 또다시 봉섭이를 불렀는데요. 웜의 봉섭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잉? 무슨 일 있으십니까요, 대감 어르신?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신단가요? 춘심이가 춘심이 그것이 그 이웃마을 영덕이네 머슴한테 시집을 간다고 엊그제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지 뭐냐. 무엇이라고라? 영덕 대감님이면 대감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분 아니십니까? 하이고 제가 여태 춘심이 하나만 보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디. 그러지 마시고 대감 어르신. 영덕 대감님께 잘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요? 지가 좋다고 해서 나가버린 것 영덕이가 말을 해봐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왕 일이 된 거 어쩔 수 있냐잉.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봉섭아. 그란디 듣고 보니까 하필 이 시기에 춘심 씨가 나간 것이 참말로 이상하긴 하구만요. 마치 꼭 3년이 되기를 기다린 것 마냥요. 사실 대감 어르신께서는 춘심이가 그쪽으로 시집갈 것을 사전에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아니 애당초 춘심이가 지한테 마음이 있던 건 사실입니까요? 뭐시오? 그럼 내가 니한테 작정하고 속여 먹으려고 일을 꾸민 거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오?
이런 고얀 놈이 갈 곳 없는 놈을 걷어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더만. 에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라고 했거늘. 대감님, 대감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요? 그제서야 자신이 홍배대감에게 속았구나라고 느낀 봉섭. 혈육에 이어 자신을 써준 홍배대감에게도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속이 상한 봉섭이는 그저 동료 머슴 덕삼이와 술 한잔하며 속을 삭힐 수밖에 없었지요. 아야 봉서봐, 내 그 홍배대감 그럴 줄 알았다. 그 양반이 그 춘심이를 얼마나 아꼈었는디. 내 니한테 준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미심쩍기는 했었구만. 그러니까 말이다, 덕삼아. 나도 며칠 전부터 춘심이가 보이지 않아서 뭔 일인가 했더만. 하이고 내가 혈육한테도 버림받았는디 또 이렇게 대감 어르신한테도 속아버렸구만. 덕삼아 거 말이오. 나는 인자 사람이 무섭다야. 봉서봐, 그러지 말고 말이다. 이번 것은 저 홍배대감이 완전히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것이 맞으니까 차라리 관아에 가서 네가 원님한테 고발을 해버리는 것이 어쩌냐? 이 정도면 원님도 한번 들어줄 법한 것 같은디? 하이고 아서라 아서. 저 홍배대감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인디. 이 정도까지 해먹으려면 원님하고도 뭔가 있어도 있지 않겠냐? 하긴 저 양반이 저라고 돈놀이니 뭐니 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뒷배가 있기는 하겠구만. 네 말도 일리가 있다야. 그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갈 곳 없는 나를 6년이나 걷어주신 분한테 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구만. 그냥 내가 오늘 이 막걸리 한잔하면서 잊어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냐? 아야 봉서봐, 니는 거 처음 볼 때부터 그랬는디 사람이 너무 착해도 문제는 문제여야. 그러니까 니를 쉽게 보고 어떻게든 한번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니겠냐? 그나저나 봉섭이 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잉 앞으로. 그래도 너 정도면 일 잘한다고 소문이 다 났으니까 다른 대감 집에 가면 지금 받는 것보다 2배는 너끈히 받을 수 있을 법도 할 것 같은디 말이오. 나 말이제 인자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 안 하고 한번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런다 덕삼아. 뭐시라 네 힘으로? 결국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신과 하늘 그리고 땅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봉섭이는 홍배대감 집을 나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적은 돈이었지만 6년 동안 아득바득 모았던 돈으로 아무도 사지 않을 황폐한 황무지를 하나 샀는데요. 봉섭이는 그곳에서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밤낮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참말로 쇠가 빠지게 힘들기는 해도 내 것을 만들어간다는 보람은 있구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땅하고 하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구만. 그렇게 매일매일 다른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황무지를 무려 3년이나 개간한 끝에 마침내 봉섭이는 그 땅에 콩을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명옥이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간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어 시댁에서는 내내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죄인 취급을 받다 참지 못한 끝에 그녀는 돈을 들고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옥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외진 산골 마을로 와서 주막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명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의 외모는 비록 빛이 발았다고는 해도 이런 산골 마을에서는 남자들의 이목을 받기에는 충분했는데요. 명옥 씨야 어쩐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은 한번 생각해봤는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라면 어떤 것을 말을 하신대요? 내 지난번에 명옥 씨한테 방을 한번 같이 합쳐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조용히 한번 물어보았지 않는가? 그것을 그새 잊어버린 것이요? 하이고 여기 오는 남정네들 중에 어디 흥섭씨만 그런 말을 한 줄 아시는 거요? 마을에 장가 못 간 사내들부터 아주 부인의 첩이 있는 양반들까지 안 찔러 본 사람이 없는데 내 일일이 그런 것을 다 답하려면 해야 할 장사를 못할 지경이겠구만. 나는 마을에 그렇고 그런 흔해 빠진 남정네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니께. 뭐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쪼까 거시기 한디 말이요. 나한테만 오면 명옥 씨 한 사람은 평생 손에 물 안 묻혀도 될 만큼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만. 하이고 흥섭씨 나는 말이여요. 내 평생 혼자 살았으면 살았제?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남정네랑 몸 섞고 지낼 생각 없으니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시라니까요. 이처럼 어떠한 남정네들이 접근해와도 자신은 혼자 살 팔자라며 거부하던 명옥이 최근에는 눈길이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모두가 못 쓸 거라 생각했던 땅을 사서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기어이 개간을 해내고는 가끔 저녁마다 막걸리를 마시러 오는 우직한 청년이었는데요.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란께요. 내가 말이오.
드디어 내 땅에다가 콩을 심기 시작했구만요. 내 오늘은 축하의 의미로다가 술을 한 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구만요. 그는 바로 봉섭이었지요. 명옥은 여태까지 보았던 다른 남정네들과는 달리 힘을 들여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진정으로 땅을 사랑하는 듯한 봉섭이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더 이상 남자와는 엮이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잊은 채 봉섭이의 매력에 조금씩 물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웜에 고추모 내가 막걸리만 한 잔 달라고 했지. 이 비싼 백숙을 달라고 한 적은 없는디. 우째 백숙이 나와버렸단가요? 뭐 앞으로 콩 심고 고놈 관리하려면 힘쓸 일이 많을 것인디. 술만 마셔서 어디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오늘은 거 콩 심은 기념으로 내가 사는 것인께. 돈 걱정 마시고 드시구랴. 주모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참말로 고맙구만요. 날도 아직 쌀쌀한디 못하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셔도 되는 일이고. 웜에 그렇게 말을 하시면 그것은. 시간이 흘러 봉섭은 콩의 수확 시기가 다가와 콩타작을 위해 콩을 전부 쌓아보니 그간 워낙에 성실하게 관리를 한 덕분인지 콩더미가 무려 집채보다도 크게 쌓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봉섭이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듯한 기분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착각이 들었죠. 그래도 요놈들을 다 털고 나면 한 30섬 정도는 나오겠구만. 그동안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는디. 역시 하늘이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는구만. 하이고 거 보기만 해도 좋은가 보구만. 점심도 안 드시러 오시고 그렇게 콩더미를 보고만 있는 거요? 아 그럴 거면 나랑 살림을 차릴 게 아니라 콩하고 차려야지. 여기 이 콩들 다 팔고 나면 말이지. 우리도 함께 살 집도 좀 넓히고. 그래도 정식으로 혼례도 좀 치를까 한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그런 것이야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남사스럽게 뭘 또 굳이 입 밖으로 꺼내고 있단가요? 그나저나 말이여 거 봉섭 씨가 이번에는 콩 말고 다른 것도 수확하게 생겼구만이라. 응? 다른 것이라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란가? 거 봉섭 씨가 좋아할란가는 모르겠는디. 내가 거시기 애가 들었어 부럽구만. 웜에 무엇이라고? 명옥이 자네 그것이 참말인가? 참말이라니께요. 인자는 봉섭 씨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쓰겄구만요. 명옥이 아이가 들어섰다는 소식에 봉섭은 이제서야 인생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기 위해 봉섭이는 명옥의 주막에 들렀는데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수차례나 치지 않겠습니까? 봉섭이는 번개를 보며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자네 봉섭이 여가 있었구만. 진수 자네가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인가? 큰일이 나불었다니께 큰일이. 봉섭이 자네 콩밭에 말이오. 진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봉섭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콩밭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밭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불안한 마음에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혈육도 대감님도 나를 버렸지만 말이오. 아닐 거구만. 진짜로 그런 일은 없을 거구만.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 딱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산 적도 없는디. 그저 하늘하고 땅만 의지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디. 하늘이 나한테 이러는 것은 참말로 말이 안 되는구만. 봉섭이는 자신을 애써 안심시키며 마침내 콩밭에 도착을 해보니 집채만한 콩더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그저 번갯불에 타버린 잿더미만 남아있었지요. 3년, 내 인생 3년을 여기에다 바쳤는데 사람한테 버려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칠 수 있지만 내 오늘에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구만. 하늘의 뜻을 알았어. 봉섭이는 한참을 멍하니 잿더미로 변해버린 콩더미를 본 후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잿더미 안에서 번개에 탄 콩들을 묵묵히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렇게 성실했던 봉섭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땅을 일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 술독에 빠져 지내는 폐인의 모습만 남아있게 된 것이었죠. 서방님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디.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계실 겁니까요? 아 콩이 다 번갯불에 타버린 것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요? 얼른 그러지 말고 다른 거라도 심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 반일은 해서 뭐 하려고 그런단가? 하늘이 나를 버리고 땅도 이렇게 나를 버려버렸는데 내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열심히 살 생각이 없구만.
아 듣자 듣자 하니께 세상 한도 끝도 없구만 이 양반이. 당신 콩더미에 번개가 내려치기는 했어도 어찌 그것이 하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란가요? 그저 재수가 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후를 좀 털고 일어날 때도 되었구만 그러네 참말로. 당신이 하늘에 버림받아 본 기분을 뭐 알기나 하겠는가?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나는 말이요. 인자 농사고 모시고 다 떠나서 여기서 더 살아봐야 무엇하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요. 지금. 무엇이라고라? 이 양반이 시집간 지 반년 만에 남편 잃어버린 과부한테 인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내 배는 앞으로 점점 더 불러올 것인디.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무슨 일이라도 찾아봐도 모자란 판에 저라고 죽는 소리만 해불구만. 원매 내 꼴이야잉. 돈 싸들고 온다는 남정네들도 다 마다하고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아이고. 무엇이라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그동안은 한 번도 다툰 적 없었던 봉섭과 명옥이조차 상황이 일이 되다 보니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둘 사이의 긴장감이 한참 고조되어질 때쯤 봉섭이 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오게 되는데요. 계십니까? 거 여가 콩밭 주인장 집 맞는 것이요? 봉섭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딱 봐도 어이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자네가 소문에 그 벼락 맞은 콩밭 주인장 맞는가? 네 그렇기는 한디 못됨시 찾아오셨단가요? 아이고 소문이 진짜로 참말이었구만. 나는 여기에서 거 100리나 떨어진 곳에서 온 어인디 말이여. 거 여기 콩밭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여기로 달려왔지 뭔가. 자 자네 말이여. 그 번개 맞은 콩 여적 가지고 있는가? 그 콩이라면야 제가 다 모아두기는 했는디 도대체 이미 다 타버려서 먹을 수도 없는 그 콩을 뭐 한다고 물어보신단가요? 그 번개 맞은 콩이 말일세. 욕창이나 문둥병의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있는디 하도 귀에 놓으니 돈이 있다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약재구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벼락 맞은 콩이 약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네 그것도 모르고 그 콩을 지금까지 보관했나 보구만. 그런 말일세 자네 거 일단은 나한테 한 주머니라도 좋으니 좀 파는 것은 어떤가? 네 한번 시험해보고 효력이 있으면 바로 또 와서 남은 것도 사갈 테니 말이여. 내 값은 속이지 않고 섭섭치 않게 쳐줄 테니까 부디 조금만이라도 팔아주시게나. 봉섭은 부엌으로 가서 콩 한 주머니를 어이에게 넘겼고 그 값으로 전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는 무려 콩 10섬을 사고도 남을 돈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무슨 콩값을 이렇게나 많이 쳐주십니까요? 이 콩의 약효만 확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쳐줄 수가 있구만. 그럼 또 보자고잉. 그 이후 콩의 효능을 확인한 그 어이는 다시 돌아와서 남아있는 콩을 전부 사버렸지요. 그걸로 봉섭이 받은 돈은 말 그대로 봉섭이 노름이나 여색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라 봉섭이는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콩 덕분에 말 그대로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은 명옥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루었고 후에 둘은 자식을 7이나 가지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흥섭이 부부에게는 유일한 보물이었던 딸 춘심이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나이가 들매 따라 미모 역시 출중해지니 마을에 돈 좀 있다고 하는 부자들은 전부 춘심이에게 눈독을 들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이고 거 매파 어르신께서 우리 집까지는 또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아 매파가 거 혼처 땜시 왔지 무슨 일은 무슨 일이란가? 거 춘심이 말이여 아주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자는 옆 마을에서도 어째 다들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구만. 우리 춘심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되기는 했구만요. 그래도 거 시집 가서 어디 구박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뭐 작은 거라도 예단을 해서 보내야 할 것인디. 하이고 가진 것이 없어 놓으니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구만요. 아 이 사람아 이렇게 여기저기서 춘심이를 찾는 곳이 많은데 무얼하러 예단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 신랑 집에서야 저리 고운 처자가 와주면 예단 같은 것을 어디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년 여우는데 다른 집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 남들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고 내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아 그런 말이요.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디 왜 홍배대감내서 거 춘심이를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 그게. 홍배대감이라고 하면 그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홍배대감 말하는 것이어요. 근데 그 집 어르신 자식들은 이미 다 장가를 가고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거 홍배대감이 말이요. 조강지철을 쫓아버리고 춘심이를 두 번째 부인으로 그러니께 첩으로 들였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 왜 춘심이 같은 처녀를 들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논 열맞이기도 아깝지 않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줄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구만. 무엇이라고요? 홍배대감이라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을 넌 열맞이기에 팔아버리라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요? 이 아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은 아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구랴. 하이고, 거 화내지 말고 실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 아, 이런 기회가 만날 오는 것은 아니구만. 흥섭이는 자신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 춘심이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연속적인 흉년이 찾아와 그나마 간간히 있었던 자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흥섭이 부부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근심이 늘어가기만 하였죠. 하이고 작년에도 흉년이라 겨우겨우 넘겼는디. 거 하늘도 무심하시제. 올해도 꼴을 보니 쉽지 않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어요. 암만 어려울 때도 뭐 품삯을 적게 받았으면 받았지. 일이 끊인 적은 없었는디. 매주 나가던 영덕이 어르신 댁에서 당분간은 부르기 전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처음이구만요. 이렇게 되면 진짜 올겨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구만. 겨울에 거 부모님 제사도 있는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온다는 말이 거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 그렇게 해답이 나오지 않은 흥섭 부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무렵 딸 춘심이가 안방으로 찾아왔는데요. 아버지 저 말이에요. 거 올해가 가기 전에 시집을 갈까 하는구만요. 응? 춘심아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다냐? 느닷없이 시집을 간다니 그것도 오래 말이오. 네 우리들 몰래 뭐 만나고 있는 총각이라도 있었냐잉? 요전번에 매파 할머니를 만났는디. 거 홍배대감 댁으로 들어감은 논을 그것도 열마직이나 주신다고 그러더구만요. 하이고 춘심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홍배대감이라면 거 부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첩을 찾는 것인디. 내가 니를 어떻게 거기에 보내겠냐잉 춘심아. 니 지금 우리 집 사정 땜시 그러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지금 딱히 마음에 둔 사람도 없고 매파 할매한테 들어보니 홍배대감 댁에 들어가기만 함은 아주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하니 앞으로 고생할 일 없어서 좋고 제가 또 그렇게 가면 우리 집에는 땅이 생겨서 좋은 것이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고요, 아버지. 흥섭이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이외에 마땅한 수도 없어 보였기에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메 아이고 춘심아. 아이고 내 진짜 참말로 애비로써 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겄다야. 참말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춘심아. 그리하여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흥섭이는 이른 아침부터 춘심이와 함께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의 집까지 가는 길 내내 딸 춘심이에게 뭐라도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채 모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마침내 홍배대감 집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홍배대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춘심아 아주 잘 왔구만. 내 매파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너를 만나보니 아주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겠구나. 거 홍배 어르신. 춘심이가 여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부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디.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잘 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아 춘심이가 여기로 온 이상 그것은 아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구만. 내 아침 밤낮으로다가 아주 뜨거운 눈빛으로 아니 따뜻한 눈길로 잘 보살펴 줄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께. 저기 그런데 어르신 그러니까 저 약속했던 땅은 어떻게? 그래 받을 것을 받았으면 또 당연히 줄 것은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나저나 그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디 저 춘심이가 처녀인 것은 확실한 것이지. 내 일전에 매파한테는 처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서도 자네 입으로 들어야 또 확실한 것 아니겠는가? 저 정도의 미모면 그래도 날파리가 한두 마리쯤은 분명히 꼬였을 것인디. 하이고
어르신과 애가 지금 옆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이거 내가 아주 신뢰를 범해불었구만. 어차피 그것은 오늘 밤이면 알아볼 텐디.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지고 뭐든 확실하게 하고 싶어져서 말이여. 자네가 좀 이해해 주시게. 그나저나 약속했던 그 땅 문서는 말일세. 내 내일 아침까지 잘 준비를 해놓을 터이니 그렇게 아시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찾아오시게나. 어르신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거 몸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쓴다잉. 흥섭이가 홍배대감의 집에서 나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주막이었습니다. 딸 춘심을 홍배대감에게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다 전하지 못한 춘심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그나마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토해내기 위해 주막으로 곧장 향했지요. 아, 흥섭이 자네. 그 정도면 이미 많이 마셨구만. 내 자네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그래도 더 마시다가는 진짜로 큰일 나겠어, 이 친구야. 내가 말이요. 애비가 되어가지고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서 하늘을 다 쳐다볼 수가 없구만. 세상에 지 살자고 딸년을 땅하고 바꿔먹은 그런 것도 애비냐 이 말이지. 아이고 춘심아 내 진짜로 미안하다. 아, 왜 춘심이가 나서서 홍배대 가문티 가겠다고 했다면서? 지도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이 친구야. 어디 그것이 지가 가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집이 가난하니 지 한 몸 희생해서 어떻게든 집안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런 것이지. 오메 지금쯤 춘심이가 거 홍배대감하고 첫날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주 속에서 천불이 다 나는구만 진짜로. 거 이왕 이렇게 돼버린 것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말이요. 자네 이번에 그 홍배대감한테 땅을 받게 되거들랑. 그 땅을 아주 춘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참말로 독한 마음으로 일구어내야 할 것이구만. 흥섭이는 그날 친구 춘삼이와 함께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였지만 술을 마시는 와중에도 저절로 떠오르는 춘심이 생각에 도무지 술에 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흥섭이는 약속했던 땅을 받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을 찾았지요. 대감님 약속하셨던 것은 분명히 논 10마지기였는데 어째 여기에는 지금 5마지기만 적혀 있구만요. 거시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요. 아, 그것이 말이지. 내 확인을 해보니 약속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구만. 내 분명히 자네한테 처녀 춘심이를 받는 조건으로다가 논 10마지기를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어젯밤에 그 확인을 해보니 자네 딸이 처녀가 아니었더라고. 자네는 애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몰랐단가? 아니면 나를 속여 먹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한 것인가? 네? 어르신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란가요? 춘심이가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만 하고 가끔씩은 지 애미를 따라 여기저기 다른 집 일만 하느라 남정네랑 정을 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건디 말이오요. 어젯밤에 내 춘심이랑 거사를 치렀는데 말일세. 아, 거사를 끝나고 봐도 요에 아무 흔적이 없지 않겠는가? 자네가 못 믿겠으면 내 당장에라도 안방에 가서 확인을 시켜줄 수 있구만. 내 자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 말이요. 사실은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는디. 그래도 춘심이의 얼굴을 봐서 5마지기라도 주기로 했으니 그 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잉. 어르신. 세상에 남의 집 귀한 딸을 취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가요? 안 되겠구만요. 제가 거 땅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지는 거 춘심이를 도로 데리고 가야겠구만요. 뭐시라? 이놈이 내가 먼저 아량을 베풀었으면 그저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될 것을 어디에서 지금 행패는 행패야. 봉서봐. 아, 봉서봐. 그 손님 나가신다니까 네가 대문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잉. 논 10마지기. 그것은 딸 춘심이를 홍배대감 집에 팔아넘기듯 넘겨버리고 받았어야 할 춘심이의 몸값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하여도 춘심이가 희생한 대가로 받는 땅만큼은 애비된 입장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한 흥섭이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홍배대감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머슴 봉섭이었는데요. 아따 거시기 어르신 참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거 볼 일이 없다는 사람 집을 뭐 하려고 그러고 매번 들락달락 거리는 것이오. 이 도둑놈들아 세상에 무슨 천벌을 다 받으려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물러가니까. 거 약속대로 땅 10마지기를 주든지 아니면 내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춘심이를 돌려내라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아. 아이고 대감님께서는 그래도 춘심 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라고 했는디 이렇게 면전에 대고 도둑놈 소리를 해대니 안 되겠구만 참말로. 이 아재가 매운맛을 한번 제대로 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런가. 오늘 말이요. 내 아주 다시는 이 집 대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이오. 홍배대감 집에 갈 때마다 매번 머슴 봉섭이에 의해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난 흥섭이는 분한 마음과 함께 딸 춘심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역시 동시에 밀려와 이기지도 못할 수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날 역시도 흥섭이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해가 중천이 되어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흥섭의 집에 포졸이 한 명 찾아왔는데요. 오메. 내가 지금 술이 덜 깬 것이요. 뭐요? 거 포졸이 우리 집에는 다 무슨 일로 오셨단가요? 당신이 흥섭이라는 자요? 춘심이는 당신의 여식이고 말이오. 지가 흥섭이는 맞는디. 거 우리 춘심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단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흥섭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은 흥섭이를 관하로 끌고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흥섭이는 영문도 모른 채 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흥섭이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노려보고 있었지요. 흥섭이 내 이놈. 좋은 말로 할 때 네 딸 춘심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하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것이여잉. 원님 참말로 죄송스러운데 제가 지금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요. 그렇단 말이지. 네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 잠시 후 포졸이 사람을 데리고 관하로 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홍배대감이었습니다. 원님, 제가 잠시 친척집에 일이 있어 하루 정도 집을 비우고 어제 돌아와 보니 평소에는 좌물통으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광주리의 좌물통이 부서져 있었고 그 속에 보관해 두었던 금두꺼비가 사라져 있지 뭡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얼마 전 저희 첩이된 이 흥섭이란 자의 딸 춘심이가 자신의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그 여인이 집을 나가면서 그 금두꺼비를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는가? 춘심이 저희 첩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괜히 아비를 자주 만나게 하면 미련이 쌓이게 될까 봐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것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지 아비와 내통해서 저희 집 금두꺼비를 가져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님. 그 증거로 이 흥섭이란 자의 집을 뒤져보면 분명히 금두꺼비가 나올 것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증언대로 포졸을 흥섭의 집을 보내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게 하였지요. 한참 시간이 지나 수색을 나갔던 포졸이 관하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포졸의 손에는 흥섭이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한 금두꺼비가 들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흥섭이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자 흥섭이는 여지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곤장을 20대나 맞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님은 포졸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뒤져 도망간 춘심이를 찾으라고 명했지만 어디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흥섭이가 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반년 이상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흥섭의 아내가 오랜만에 흥섭이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왔는데요. 반년 만에 보게 된 아내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임자, 춘심이한테 어디 연락은 없었는가?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서도 춘심이 그곳 생각에 아주 밤에 잠을 들 수가 없구만. 그것이 진짜로 다른 마을로 가버린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꽁꽁 숨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여태 아무 소식이 없구만요. 어디 가서 배나 곪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서방님거 큰일이 나불었다니께요. 응? 큰일이 났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꼴보다도 더 큰일이 존재라도 한단 말이요. 얼마 전에 홍배대감이 거 숭악하게 생긴 머슴을 대동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춘심이가 이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당연히 줬던 땅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놈 5마지기 문서를 가지고 가버렸다니께요.
웜의 서방님 인자 진짜 우리는 어떡한단가요? 딸 자식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나마 받았었던 땅도 뺏겨버렸으니. 무엇이라? 무엇을 지금 가져가 버렸다고? 반년 만에 면회를 온 부인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흥섭이는 이제 정말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일순간 이곳에서 혀라도 깨물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혹시라도 어디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지 모르는 춘심이와 남아있는 부인을 위해 죽을 힘으로 견뎌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네 말이요. 혹시 오다가다 홍배대감 내서 그것 봤는가? 아, 그 홍배대감 내 담벼락에 있는 모과나무 말하는 것이지? 내 살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지만 빨간색 모과 열매가 열린 것은 처음 보았구만. 나도 그렇네. 그래서 내 곧장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세상 천지 별것을 다 알고 있던 그 양반도 빨간 모과 열매가 열린 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는 눈치더라고. 빨간 모과나무가 열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소문은 어느새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직접 그 소문의 모과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 포졸 한 명을 데리고 홍배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홍배대감 내 모과나무에 도착한 원님은 빨간 모과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른 듯 포졸을 시켜 나무 아래를 파보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요? 어느 순간 땅을 파던 가래 끝에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졌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손으로 흙을 좀 더 걷어내니 그곳에는 홍배대감이 말했던 광주리 자물통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춘심이 숨을 거둔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춘심이 사라진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썩은 곳이 없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그 기이한 모과 열매의 색처럼 빨간 피눈물이 맺혀 있었죠. 모과나무 아래에서 춘심의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홍배대감은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된 채 관하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것이 제가 절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님. 그렇게 포박된 채 원님 앞에 서고 나서야 홍배대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원님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춘심이와 첫날 밤을 보낸 이후 첩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은 잊어버린 채 모든 집안일과 심지어는 고된 농사일까지 다른 머슴들과 함께 시켰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감님, 거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한밤중에 봉섭이 자신을 찾는 소리에 마당을 나가보니 봉섭이와 춘심이 함께 있었지요. 그려 봉섭아, 무슨 일인데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는 것이냐? 거 춘심이는 또 왜 데리고 온 것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밤중에 자다가 뒷간을 가려고 마당을 나왔는데 글쎄? 여기 춘심 씨가 짐을 싸들고 몰래 집을 나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서 이렇게 온 것이구만요. 무엇이라? 무엇을 어쩌고 어쨌다고? 내 저것을 데리고 오려고 무려 논을 5마직이나 줬는디 도망을 가려고 했단 말이오. 안 되겠다, 봉섭아, 네 말이다. 당장 몽둥이 좀 가지고 오너라. 내 다시는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오늘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줘야겠구만.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창고로 끌고 가 매질을 시작하였는데요. 워메 이것을 어쩐다냐? 웜에 대감 어르신 것 춘심 씨가 어떻게 된 겁니까요? 이것이 자꾸 움직여서 가만히 있으라 했는디 기어이 일을 만드는구만. 일을. 봉섭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다. 집 밖으로 춘심이를 데리고 가봐야 거 보는 눈이 있으니께 일단 우리 집 모과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니는 나랑 말을 좀 맞춰야겠다. 말을 맞추자고요? 대감 어르신? 후에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얼른 움직여, 이놈아.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 마치 집안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광주리의 자물통을 부숴 춘심이와 함께 모과나무 아래에 묻고는 모든 것을 흥섭이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흥섭이 집 부엌에 있는 장독에 금두꺼비를 숨겨놓았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홍배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후
곤장 30대를 맡고 옥살이를 하고 있던 흥섭이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님은 춘심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으로 다시 이장을 하여 그 묘소의 원혼을 달래주는 위령비를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흥섭이에게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홍배대감이 가지고 있던 땅 중에 논 백마지기를 흥섭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오, 뭐시오? 땅 백마지기를 참말로 나한테 열량에 넘기겠다 이 말인가? 참말이라니까 그러네. 이 친구가 어디 속고만 살았나. 그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 말이요. 이 모든 일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 더 이상 우리 부부는 땅이라고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네. 아, 그 귀한 땅을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받으면 나야 좋겠지만 자네 진짜로 괜찮은 거 맞는가? 이미 딸이 죽고 없어졌는데 땅이며 재산이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진짜로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말이요. 우리 춘심이를 잃기 전에 땅이나 돈이 결코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인데 다 잃고 나서 너무나 늦게 알아버렸구만. 춘삼이 자네, 우리는 이제 세상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네. 그리하여 흥섭은 춘삼이에게 단돈 10량만 받고 원님에게 받은 땅 백마지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에 흥섭이는 부인과 함께 조용히 마을을 떠났으며 그 이후로 마을에서 흥섭이 부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덕팔이라는 소장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했던 그는 형제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었지요. 성격이 유순하고 심성이 착하기로 마을에서도 유명했던 덕팔이는 고된 농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책을 읽거나 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지요. 아야 덕팔아, 니는 요즘도 일 끝나고 나서 책을 들여다보고 자냐잉? 덕삼아, 뭐 너도 아다시피 나야 이렇게 가끔 술 한잔 한다든가 하는 별일만 없으면 일단은 집에 있으면 책 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더라고. 아이고 니도 참말로 대단하구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책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디 말이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냐 덕팔아? 나는 말이요, 책을 보면서 말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말로 즐거워서 책을 보는 것이구만. 아주 그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그래도 진역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금방 책을 읽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냐이. 내가 니한테 이런 말하면 좀 거시기 할지 모르겠는디. 네가 진짜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쟁기를 잡는 대신에 계속 그렇게 글 공부를 하면서 뭐 과거라도 볼 수 있었을 것인디. 나는 이를 볼 때마다 참말로 그것이 아쉽더라야. 허허,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친구야. 사람 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듯 덕팔이는 소장농임에도 농사일보다는 글 공부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농사일을 하는 와중에도 일을 마치고 난 후 책을 읽을 시간만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고된 농사일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덕팔이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덕팔아, 말이다. 아이고 대감님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감님께서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시래요? 덕팔아, 니도 아다시피 말이다. 작년에도 그렇게 흉년이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가물어 버리니 농사를 지어도 내 니한테 제대로 세경이나 어떻게 쥐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참말로 미안하기는 헌디 내 이번 주까지는 네가 일한 것을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께 말이요.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안 나와도 될 것 같구만. 오메 대감님 이렇게 연중에 그만 나오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집에서는 소장농을 이미 다 구해놔서 어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그러면 대감님네 다른 소장농들도 다 같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겁니까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거시기한디 말이요. 내 몇 년을 한번 찬찬히 봐보니까 덕팔이 자네한테는 진짜로 농사일이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이번에는 덕팔이 자네만 일단 그만두게 되었다네. 아, 그러시구만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까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천만 다행이구만요. 덕삼이니 춘섭이니 다들 처자식에 있는 몸이라. 대감님 그동안 참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려잉 내 일손이 더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네를 다시 찾겠네. 참말로 미안하구먼. 오메 이것이 일단은 알겠다고 하기는 했는디 깐딱하가다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디 이를 어떡하면 좋다냐 참말로.
자칫하면 올해는 정말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덕팔이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200리 넘어 강진에 살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인 덕만이에게 돈을 빌리러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만이는 어려서부터 덕팔이와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는데요.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순하디 순한 덕팔이와는 달리 가슴속에 성공에 대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덕만아 인자는 진짜 내일이면 떠나는 것이냐? 그래도 내 평생 니랑 가깝게 지냈었는디 앞으로 또 언제 볼 수나 있을 줄 모르겠구만. 허, 이 친구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달려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강진이 여기서 200리나 떨어져 있는디 거 어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그러지? 너 꼭 거까지 가서 일을 해야 쓰겄냐? 너는 원체 뭐 욕심이 없어놔서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말이오. 나는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아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장사판이라는 전쟁터에서 한번 살아남아 볼란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거상이 되어 있을 거니께 니 한번 두고 봐라잉. 어찌 되었든 돈도 돈인디 일단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잉. 타지에서 마음 단단히 묻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잘 지내고 있으라고. 그렇게 덕만이는 고향 마을에서 200리나 떨어진 강진으로 건너와 그곳의 한 포구에서 자리를 잡고 죽을 각오로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린 결과 몇 년 후 마침내 거상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덕만이를 몇 년 만에 덕팔이가 찾아가자 덕만이는 마치 명절날 우애 좋은 형제를 만난 것 마냥 덕팔이를 환대해 주었고 밤이 돼서는 거나하게 술상도 대접을 했지요. 그리고 술잔이 한 잔 두 잔 기울자 덕팔이는 언제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덕팔아 내가 니하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니. 이것이 몇 년 만이냐 참말로. 내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지만서도 너랑 같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구만. 그러니까 말이다. 니를 한번 봐야지 하면서도 거 남의 땅 농사하는 처지에 200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쉽게 올 수가 없더라고. 미안하다 덕만아. 미안하기는 이 친구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내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아주 제대로 대접을 할 테니까 너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저 네 집이다 생각하고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도 되는구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는 말이오. 이름만 꺼내도 다들 알만한 그런 거상이라니께. 덕만아. 그게 말이다.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말이오. 그러니까 허, 덕팔아 그라고 네 말이다. 온 김에 갈 때 이거 꼭 잊지 말고 가져가라잉. 덕팔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덕만이 느닷없이 술상 위에 주머니를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그 안을 열어보니 무려 100냥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어메. 이것이 다 무슨 돈이냐 덕만아? 안 그래도 내가 너 만나면 꼭 전해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구만. 내가 봤을 때 말이오. 니는 농사일에는 재주도 없고 관심도 없는 데다가 어려서부터 만날 책 읽는 것을 그라고 좋아해놔서 니를 볼 때마다 그래도 저놈이 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젠가는 큰일도 할 수 있는 녀석인데라고 생각을 했었구만.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꼭 니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구만. 이 정도면 몇 년은 니 공부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덕팔아. 아이고 덕만아. 내가 말이오. 사실은 내가 염치불구하고 니한테 돈을 빌리러 왔던 것인디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갚으면 되겠냐 덕만아? 허, 네가 무슨 이유로 왔든 간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리 얼굴을 봤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냐? 그 돈은 말이다 딱히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고 그래 네가 나중에 잘 되고 혹시 나한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네가 나를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겠냐? 나라고 언제까지 잘 나가라는 법이 있겠냐 덕팔아. 그려? 내 네 말 잘 알아들었다. 내 꼭 그리 할란다 덕만아. 참말로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아, 이 친구가 이 좋은 날 뭐 한다고 눈물을 다 보이고 있는가? 자, 얼른 거 술이나 더 마시자고 술이나. 그렇게 몇 년 만에 재회한 덕만이와 덕팔이. 그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며 날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과 그의 머슴이 함께 강진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30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던 와중에 머슴은 길에서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메오메 대감님, 이거 한번 봐보시란께요. 이 주머니 안에 돈이 아주 겁나게 들어있구만요. 참말로 횡재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 봉섭이 네 말대로 액수가 상당하구먼. 누가 이런 거금을 길에다가 떨어뜨려 쓸고. 대감님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먼저 발견한 것도 틀림없이 저였으니께 저에게 상당 부분 떼어주셔야 하십니다. 애끼 이 녀석아. 이 정도의 거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올 터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을 낸단 말이냐. 아이고 누가 잃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지금쯤 얼마나 속이 달고. 거 봉섭아 저쪽 나무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꾸나. 아이고 이 아까운 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대감님.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의 말대로 한 사내가 자신들을 향해 죽으림을 짜내며 뛰어왔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덕팔이었습니다. 어르신 참말로 죄송한디 혹시 이 근처에서 거 빨간색 주머니 하나 못 보셨습니까요? 허허, 거 봐라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냐 봉섭아. 네?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주머니가 자네 것이 맞는가? 오메 어르신 그것이 제 주머니 맞습니다. 혹시 제가 올 걸 알고 여기서 내내 기다리신 겁니까요? 어르신. 이거 아니었으면 올해는 진짜 못 넘겼을 수도 있는디. 참말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거 일단 사례를 해드려야 하겠는디. 사례는 무슨? 뭐 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말이요. 그냥 여 경치가 좋길래 먼 길 잠시 쉬어간 것 뿐이구만. 어르신 그럼 저 함자라도 알려주십시오. 제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요. 괜찮다니까 글쎄. 주머니도 찾아줬겠다. 봉섭아 인자 슬슬 가자꾸나. 네 대감님. 덕팔이는 그 노인과 머슴에게 연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한 후에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정말 큰일이 날 뻔했구나라는 아찔한 생각과 그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요. 그리고 얼마나 길을 갔을까요? 덕팔이 어떤 강가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 보니 글쎄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메거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암도 구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내가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나라도 바로 뛰어들 터인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 수가 있었구만. 누구든 저 아이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 자리에서 백냥 드리겠소. 뭐시라? 자네 그 말이 참말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을 거구만. 덕팔이 말을 마치자 그때까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청년 한 명이 순식간에 강물로 몸을 던지더니 그 소년을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소년은 다행히 물을 몇 번 뱉어내더니 금세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요. 소년이 정신을 차리자 덕팔이는 그 소년을 구한 청년에게 약속대로 100냥이 담긴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런 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그런 거금을 들여서 구해주시다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았으면 뛰어들었을 것인디.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너가 무사해서 참말로 다행이구먼.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은 곳에 저희 집이 있으니 잠시 들렀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저희 집이 근방에서는 우석대감의 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부자이니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선생님께 보상을 해드리실 겁니다. 아니 거시기 내가 그런 것을 바라고. 덕팔은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덕팔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구해준 소년의 손에 이끌려 그 소년의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소년의 집은 과연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답게 고래등만한 기와집이었는데요. 소년이 아버지를 부르자 한참 후에 문 밖으로 나온 우석대감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덕팔의 돈을 주어 찾아준 그 노인분이 아니겠어요? 웜에 우리 막둥이 경문이가 이 꼴이 다 무슨 일이다냐? 아니 자네는 아까 낮에 그 청년이 아닌가? 그리고 덕팔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고 온 그 소년은 아버지에게 낮에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지요. 뭐시라? 그 말이 참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아까 낮에 보았을 때도 잠깐이지만 참으로 선해 보이는 청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시다니 자네는 참으로 의인이구만.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제 돈을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수용도 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아드님을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어르신의 그 인품이 돌고 돌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허허, 내 정신 좀 봐라. 그 아들의 은인이신디 이름도 아직 안 물어봤구만. 그래, 자네 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덕팔이라는 소장농입니다, 어르신. 그래, 덕팔이라. 내 얼른 자네에게 그 보상을 해줄 터이니 일단 안으로 드시게. 덕팔이는 우석대감의 안내에 따라 마당으로 갔지요. 덕팔이 한참을 그곳에서 기다리니 우석대감이 덕팔이 나이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한 여인과 함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디 그 덕팔이 자네 장가는 갔는가? 어르신, 제가 아직은 장가를 가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그것은 왜 물으십니까요? 잘 되었구만. 그렇다면 말일세. 그 내 딸 은숙이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디. 우리 은숙이는 어떤가? 아, 우리 하나뿐이 없는 아들놈을 구해준 것도 인연인디. 그 보답을 겨우 돈으로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일세. 네? 뭐시라고요, 어르신? 어르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천한 소장농일 뿐인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은숙낭자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태 살면서 가문 좋고 돈이 많다는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돈에 눈이 멀어 더 큰 욕심으로 돈놀이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면 술이나 여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덕팔 씨처럼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풍족하지 못함에도 지금껏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간직한 덕팔 씨야말로 보기 드문 보석의 원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들어보니 우리 딸의 생각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구만. 그리하여 덕팔은 우석대감의 딸 은숙에게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장농이었던 덕팔의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요. 이후 우석대감은 덕팔이의 글 공부에 대한 재능을 알아보고 행랑채의 공부방을 만들어준 후에 좋은 스승을 붙여주니 마침내 덕팔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빛을 발해 결국 덕팔이는 과거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덕팔이 우석대감의 사위가 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덕만이 거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진에는 전례 없이 큰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강진의 포구에서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거래하던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큰 거상이었던 덕만의 피해가 가장 컸기에 그는 전과는 다르게 매일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인생을 한탄하게 되었지요. 덕만 씨 거 오늘은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슬슬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떤가? 뭐시라? 거 주모는 돈 받고 술이나 팔면 되는 일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손님을 봐가면서 술을 팔았다고 들어가라 마라 참견을 하신단가? 아니, 거 지난달 술값도 여정 내 못 받았는데 돈을 내고 술을 마시면 내 이런 말을 안 하제. 지금 주모 내가 잠깐 거 외상비 좀 몇 푼 줬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말하는 것이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이 강진 바닥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거상이었구만. 태풍만 아니었으면 이런 꾀재재한 주막에는 근처도 올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오 지금. 무엇이라? 듣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 잘 나가는 사람이면 얼른 외상값이나 청산해 주시고 이런 꾀재재한 주막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시구려. 인자 덕만 씨는 손님으로 안 받을 테니까 말이오. 그렇게 덕만과 주모가 한참을 옥신각신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쯤 덕만의 오랜 친구가 또다시 몇 년 만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의 상황이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지요. 오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요? 아니면 진짜 자네가 여기로 온 것이요? 덕팔이 맞지? 허허, 덕만이 이 친구야. 내가 좀 더 빨리 자네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만. 그래 내 자네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구먼. 장가 갔을 때도 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태풍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릴 거를 뭐한디 그렇게 아득바득하면서 살았나 모르겠구먼. 내가 참 면목이 없네 덕팔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한테는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오. 무슨 이 친구가 거 친구끼리 그런 말을 하는가? 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것들이 자네가 나에게 흔쾌히 내어준 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구만.
그래서 말일세 덕만이 자네. 내 자네에게 오래된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구만. 허허. 옛말에 덕필유린이라 하여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후에 나에게 더 큰 이득이 오는 길을 내 스스로 잘라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채널에 관심이 가는 영상이 있으시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